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개인생활과법에서 마지막 부분인 가족관계에 관련된 법인데 이 교과서가 바뀌기 전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법 해가지고 이제 4단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부동산 관련된 법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에서는 어, 크게 혼인, 그죠? 혼인, 그 다음에 이혼, 그 다음에 친자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사망과 상속, 이렇게 나누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혼인하고 이혼, 그리고 시간이 되면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혼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혼인이 되려면은 혼인의 유효 조건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혼인도 하나의 일종의 계약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혼인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 혼인에 대해서 서로 의사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 됩니다. 계약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제 혼인 연령에 도달해야 되는데 혼인 연령은 만 18세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잖아요. 따라서 18세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부모 동의 없이 결혼을 하려면은 만 19세 즉 성년이 됐을 때는 본인들만의 의사만으로도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 보면 뭐 부모님이 허락을 해주니 안 해주니 사실 크게 관계가 없어요. 두 사람만 합의를 하면 가능하다라는 거 알아두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에 제한되는 친족 관계가 아닐 것. 보통 이제 우리가 친족하면은 이제 어, 친족의 경우에는 우리가 혈족이 있고 인척이 있습니다. 인척. 혈족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족들, 친족들을 얘기하고요. 인척의 경우에는 혼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친족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선생님한테는 장모님이 계시죠. 그럼 장모, 그 다음에 뭐 처형, 처제.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원래는 우리 남이었어요. 원래는 남이었는데 제가 와이프랑 결혼을 하면서부터 이분들은 저의 친족의 범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족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 친족의 혼인이 제한되는 친족, 그러니까 혼인이 제한되는 친족의 경우에는 우리 민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면은 일단 8촌 이내에 혈족은 안 됩니다. 그죠? 안 되고요. 자, 인척의 경우에 좀 복잡한데요. 좀 어떻게 복잡하냐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그죠? 나의 6촌 이내 혈족의 그 배우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6촌 이내. 예를 들어서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하면 누가 있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 사촌 동생의 와이프. 와이프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와이프였던 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도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배우자, 저희 와이프의 6촌 이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처형 같은 경우에 우리 와이프의 혈족이죠. 6촌 이내 혈족이니까
이런 사람들, 처제 이런 사람들을 하고 혼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더 붙이면은 배우자의 사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처남이 있다, 그죠? 처남이 있다. 처남이 배우자가 있겠죠? 처남의 배우자. 그러면 처남의 같은 경우 사촌 이내의 혈족이었죠.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인데 그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였던 자, 이런 사람들 혼인이 안 됩니다. 이건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 혼인이 중혼이 아닌 경우, 중혼이 아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이미 혼인을 한 상태에서 또다시 혼인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혼인을 하려면 이혼을 하고 혼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 1번부터 4번까지 얘들을 우리가 이제 실질적 요건이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얘를 형식적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형식적 요건은 뭐냐? 혼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안 올리고는 상관이 없어요. 결혼식을 안 올려도 혼인 신고만 되어 있다면 혼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률혼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혼주의다. 그래서 법에서 우리 결혼했어요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법적으로 인정이 받는 법률혼의 관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엔 혼인이 함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효과가 발생하느냐, 이거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새로운 가족이 형성됩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모님, 처형, 처제 이런 사람들은 원래 제 가족이 아니었죠. 그래서 배우자의 가족이 저의 친족이 됩니다. 아까 무슨 관계? 인척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는 보통 이제 뭐 4가지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가지 정도만 살펴보시면 동거, 같이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양한다 이 말은, 그러니까 뭐 부부 중에서 한 사람만 돈을 벌면은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넌 쓰면 안 돼, 이게 아니고 서로를 나만 마시는 거, 내가 돈 번다고 내만 마시는 거 먹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부 간에 서로 부양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각자의 부부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일을 협조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정조의 의무도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람 피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것도 있음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미성년자를 했을 텐데요. 성년의제입니다. 자, 우리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혼인을 한 경우에는 민법상으로 성인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때 법률행위는 무슨 법률행위? 재산상의 법률행위. 재산상의 법률행위 가능하다. 신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법률행위. 뭐 신분상은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행위 능력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났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부부 사이에서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는 부부가 각자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 물론 빚도 포함이 됩니다. 요거를 뭐라 그러냐? 부부 별산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부 별산제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뭐 도박을 좋아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박을 좋아해서 혼자서 도박하러 가가지고 빚이 2억 원이 졌어요. 도박 빚이. 그죠?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도박 빚을 못 갚아요. 그죠? 못 갚으면은 이게 이 도박 빚을 배우자에게, 아내에게
받을 수 있냐라는 문제가 되겠죠. 이제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빚을 갚으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개인적,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생긴 빚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따로 재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재산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요거는 또 중요합니다. 일상가사 대리권입니다. 아까 그 부부 별산제랑 조금 부딪힐 수도 있는데요. 아까 부부가 각각의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하지만 부부 생활에 있어서 공동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일, 요거는 이제 뭐 판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판례에 의하면은 뭐 먹을 거 사는 거, 공과금, 같이 사는 공과금 납부, 자녀 학원비, 교육비 뭐 이런 것들은 어, 배우자의 어떤 명의로 된 재산을 대신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딸 학원비를 와이프가 제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예, 이런 것들. 하지만 와이프가 명품백을 사는데 제 카드로 결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빚도 따로 한 데 있죠. 하지만 이런 일상 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부 한쪽이 지는 채무는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부부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이건 꼭 알아두세요. 예를 들어서 애를 유학을 보내는데 빚을 졌다. 그러면 이거는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쓴 빚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은 부부의 어떤 일상가사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남편이 빚을 졌다 하더라도 아내가 같이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공부하기 잠깐 보시면요. 사실혼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실혼은 뭐하고 좀 대비가 되냐면 아까 제가 혼인신고를 해야지 법적으로 혼인관계다 인정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법률혼 관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법률혼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즉 사실혼은 나머지의 혼인의 요건은 다 갖췄는데 뭐가 안 된 상태야. 즉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결혼식도 올리고 애도 낳고 다 사는데 다만 혼인신고만 안 한 사이. 그런 사이를 우리가 사실혼 관계다. 이렇게 누가 봐도 부부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혼 관계다. 그러면 너네는 혼인신고 안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을 안 해준다? 보호를 안 해준다? 이게 아니고요. 이 경우에도 제한적이나마 법적 효력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관계의 부부에게도 아까 있었던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 그대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일상가사 대리권 인정됩니다. 역시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 그 다음에 부부 관계의 특유재산. 왜냐면 남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귀속 불명의 재산에 대한 부부 공유의 추정.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건지 모르겠어. 누구 건지 모르겠으면 이건 부부 공동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생활비 부담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실혼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 빼고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친족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나 처형 처제가 아닌 거야. 그죠? 인적 관계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죽었을 때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월급 명세서 같은 거 보면은 결혼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가족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가족 수당 같은 데서 인정이 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거 빼고는 법률혼 관계하고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가사 대리권, 부부별산제,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이 사고로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빼고는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다음은 이혼입니다. 이혼인데요. 자, 이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 당사자들 간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혼도 합의가 했죠. 그래서 이혼도 우리 헤어져 합의를 합니다. 자, 합의를 해서 하는 협의 이혼이라는 게 있죠.
합의 이혼이 아니고 협의 이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한 이혼인데요. 이 경우에는 자 중요한 게 이혼 사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헤어져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사유 제한 없이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절차 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에다가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여기서의 법원은 이혼을 다루는 법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입니다. 가정법원. 가정법원에다가 그래서 뭐 법원에서 만나 뭐 이런 거 봤죠,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가가지고 우리 이혼할 거예요 라는 확인 신청서를 냅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데요. 확인 신청서를 내면 바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 그러니까 깊게 고민해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라. 뭐 이런 뜻인데요. 이혼은 사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자녀가 있으면 또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이혼 기간에 대해서 숙려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 숙려의 기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가정법원에다가 제출을 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보통 가정법원에 하는데 가정법원으로 바로 가기 가정법원이 이제 뭐 전국에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지방법원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 중요한 거 3개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자녀입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제 뭐 자녀가 성인이거나 또는 미성년자가 자녀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 숙려 기간이 경과한 후에 판사 앞에 출석해서 이혼 의사를 밝힙니다. 법원에 다시 출석을 해서 이혼 의사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이혼할래요. 숙려 기간은 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종료한 후에 다시 법원에 가서 그래도 이혼할래요. 그럼 이혼할래 의사를 밝히면 이혼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또 어떻게 가냐면은 구청에 가가지고 이혼 신고를 해요. 혼인 신고를 해야지 혼인이 인정됐듯이 즉 이혼 신고를 해야지 뭐가 생긴다. 이혼 신고 요거를 해야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남인 거. 그러니까 신고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이혼 상태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거는 이제 재판상의 이혼이죠.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 중에서 한쪽만 원하는 경우예요. 한쪽만 원하는 경우. 그래서 한쪽만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기 잠깐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바람 폈을 때.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를 입증을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바람을 폈는지 안 폈는지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우자를 고의로 유기했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혼인에 대한 의무 중에 뭐 동거도 있었고 부양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갖다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부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는 돈을 안 벌고 애도 돈을 안 버는데 저만 돈을 벌어가지고 저 혼자만 쓰는 거예요. 와이프는 주지도 않고 한 푼도 안 주고. 그럼 이거는 버려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배우자나 특히 직계 존속. 자, 여기 이제 상속할 때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직계 존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계 비속이 있는데 여기는 직계 존속은 부모님, 비속은 자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는 그 직계 존속으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저한테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시어머니가 되겠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보듯이 시어머니로부터 아주 심히 부당한 대우, 맨날 뭐 욕을 한다든지 며느리로서 취급을 안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경우 해당됩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직계 존속을 심히 부당하게 대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와이프가 뭐 약간 몸이 약하고 힘든 우리 엄마 부모님을 그죠? 욕을 하고 때리고 뭐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밥도 안 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배우자의 생사, 살았는지 죽었는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러면 결혼생, 혼인생활 계속 유지하기 어렵겠죠. 이 사람이 죽었는지. 뭐 어디 해외 출장 갔는데 거기서 뭐 여자랑 눈 맞아가지고 같이 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지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 그래서 재판상 이혼도 역시 재판상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혼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혼 숙려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 조정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혼 조정 제도를 겨치게 됩니다. 즉 이혼 조정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가정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건 법원에서 하는데요. 가정법원에서 하는데 저도 이혼 안 해봐서 직접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사자들 간에 이제 협의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았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갈라질 게 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최대한 이혼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협상도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줍니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판사님도 계시지만은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이분들의 어떤 문제가 뭔지, 어떻게 하면 같이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조정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같이 사는 거죠. 따라서 같이 사는 걸로 확정 판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정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정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제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소송까지 가게 돼서 이제 이혼이 판결이 있겠죠. 그래, 너네 헤어져라. 이혼 판결을 나게 되면 이혼 신고를 하는데요. 자, 중요한 거는 아까는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를 하면 효력이 생긴다고 했는데 이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이 났을 때 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건 형식적인 거고요. 그래서 협의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신고, 그다음에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판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혼의 효과는 첫 번째, 우리가 혼인 관계를 했을 때 이제 친족 관계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되면 당연히 혼인 관계로 생겼던 친족 관계, 즉 인적 관계가 소멸됩니다. 인적 관계. 그래서 아까 뭐 장모님, 처형 이런 사람들이 다시 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누가 아이를 키울지에 대한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고, 그러면 양육권이 없는 쪽, 그러니까 양육권을 만약에 엄마가 가진다 그러면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쪽에서는 면접 교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 교섭권은 누가 생기냐? 양육권이 없는 쪽이 가지는 권리다. 그래서 아이를 어떤 정해놓고 몇 번에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이면 이틀에 한 번 볼 수 있는, 얼마 동안 볼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산 분할 청구권입니다. 혼인 중에 이제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 자, 중요한 거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요구할 수 없고, 혼인 중에 공동으로 마련한 재산의 경우에는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만약에 한쪽이 경제활동이 없이 돈을 안 벌었다 하더라도 둘이 이제 협력을 해서 뭐 집을 사거나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 일정 부분 누구의 명의하고 관계없이 일정 부분 일단 명의를 만약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이 명의가 남편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통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할 때 그 이혼의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뭐 바람을 피거나 그죠? 원인이 있는 사람에게 즉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이혼으로 생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때 정신적 피해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우리 뭐라 한다 했죠? 그래서 위자료죠.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혼으로서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여러분 이제 프린트는 제가 이제 56쪽까지 했는데 56쪽까지 있는데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까지 일단은 이걸로 나가고 학교 오면은 제가 또 프린트 이 57페이지부터는 다시 드릴 테니까 일단 수업은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친자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친자 관계는 여기 좀 정리를 할게요. 요약을 하자면 이 친자 관계는 크게 우리가 친생자와 그 다음에 양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양자로 구분하고 친생자의 경우에는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직접 낳습니다. 양자의 경우에는요,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낳았다 그러죠. 즉, 입양에 의해서 발생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근데 친생자도 또 두 개로 나눕니다. 부모가 혼인 중의 낳은 혼인 중의 자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혼인이 아닌 혼인 상태가 아닌 혼인 외의 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혼인 중의 자는요, 반드시 혼인신고까지 한 법률혼 관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부모가 법률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어머니는 뭐 누군지 확실하겠죠. 어머니가 직접 낳았으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법률혼 관계에 있는 남편을 아버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따로 뭐 친정 확인을 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인중개자인 경우에는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모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혼인중개자로 보고요. 중요한 건 이제 혼인 외의자인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 혼인 외의자가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런 경우에는 혼인 외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혼인 외의자가 됐을 때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사실 뭐 따로 확인할 필요가 없죠. 직접 낳았으니까. 하지만은 아버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는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따라서 누가 아버지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반드시 뭘 해야지?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지만이 그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인지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혼인중개자하고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모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자면 혼인 혈연 관계에 있는 자를 친생자라 그러고요. 법률혼 관계, 혼인 외의자는 뭘 해야 된다? 그렇죠.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지 된다. 자, 여기 왜 자녀의 신청으로 인지가 가능하다 이런 건 뭐냐면요. 이제 보통 뭐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재벌이 이제 뭐 첩을 들여가지고 낳은 자식이 있죠. 근데 이제 엄마가 아버지는 없다 하고 키워놨는데 나중에 이제 엄마가 뭐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저 TV에 나오는 저 재벌 회장이 너의 아버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짜고짜 가서 아버지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녀가 법원에다가 저 사람이 내 아버지니까 인지를 하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친자 확인을 한 다음에 자녀가 원해서 인지 확인을 절차를 거쳐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맺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요 프린트는 이제 안 나눠준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양자인데요. 이 양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양을 통해서 형성된 관계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양자 하면은 일반 양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양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친양자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친양자.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잘 출제가 되니까요. 요 두 개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자입니다. 양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입양을 통해서 가족 관계 형성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양부모,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되면 이의 경우에는 자, 입양한 그 자녀가 있잖아요. 이 자녀의 경우에는 자기를 낳아준 친생 부모가 있겠죠. 그리고 자신을 입양한 양부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둘의 관계가. 그럼 그냥 일반적인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친생 부모와의 관계도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부모의 관계도 인정이 된다. 이 여기서 인정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친생 부모가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얘는 친생 부모에 대한 상속도 받을 수 있고 양부모가 돌아가셨다? 양부모의 상속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이 한 4명, 최대 4명까지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이제 그 문제가 되기도 하냐면요. 이 경우에 얘 이름이 만약에 광성이다. 광성인데, 자, 친생 부모는 성이 이씨예요. 영천이씨다. 그죠? 얘는 김씨다. 김씨다.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성이고 이게 본입니다. 김이 성이고 이게 성이고 이게 본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러면 누구의 성과 본을 따르냐라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친생 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 친생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친생 부모가 이혼을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이광성이죠. 이광성인데 양육권을 엄마가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김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랑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김씨 성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도 자기의 또 자식이 있어. 그치? 자식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자, 이 집의 경우에 아버지는 김씨예요. 아버지는 김씨고, 그 다음에 엄마는 뭐 박씨라고 합시다. 엄마는 박씨인데. 이 집의 아이들을 보니까 김씨 성을 가지고 있는 애가 2명 있어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원래 이 아저씨의 친생자들이죠. 자, 그 다음에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이제 이광성이가, 그죠? 여기도 같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5가족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광성이는 이름은 성은 이씨인데, 누나들은 다 김씨야. 그죠? 그러면 보통 이렇게 형성된 가족들이 많거든요, 최근에는. 이거를 이제 이 가족 입장에서는, 이 광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가족들을 좀 밝히기가 좀 꺼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도입된 게 친생자 제도예요.
친양자 제도예요. 미안합니다. 친양자 제도. 그러면 친양자 제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양자의 경우에 양부모의 친생자의 동등한 법적 지위 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가 이광성이를 뭐 해야 됩니까? 입양을 해야 되겠죠. 입양을 해가지고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부모와 친생자, 그러니까 이 김씨성을 가진 누나들하고 똑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긴 하는데 성이 다른 거예요. 성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친생부모의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친생부모 유지되고 양부모 유지되는 경우에. 근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양자. 그래서 이 김씨성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얘가 너무 소외되는 것 같다. 혼자 성도 이씨고 그래서 안 되겠다. 얘를 친양자로 입양해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가정법원에다가 이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광성이는 성인이면 안 되고요. 친양자가 반드시 미성년자일 때만 가능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청구해서 법원에서 오케이, 너네 친양자로 입양해라 하면은 양부모, 그러니까 이 양부모의 혼인중의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본다 이 말은 그냥 법에서 간주한다, 그렇게 본다, 간주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친양자제도. 이제 최근 사회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혼 가정이 많아지면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양자제도는 원래 자신의 부모, 즉 친생 부모의 관계가 유지되면서 양부모의 관계도 유지가 되지만 중요한 거는 양자의 성과 본을 바꿀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친생 부모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하지만 친양자 제도는 가정법원의 입양 재판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혼인 중에 출생자와 동등한 신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인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랑 똑같은 신분이니까 성도 자기 성을 따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는 친양자가 될 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성년자여야 된다. 그리고 친양자 이후에는 입양 전의 관계가 모두 종료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아까 자녀가 친양자 입양이 되면은 자,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그죠? 친양자의 경우에. 따라서 양부모의 뭐가 따라야 된다? 성과 본을 따라. 그러면 친양자로 입양이 됐으면은 자, 친생부모가 돌아가셔도 어떻게 됩니까?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종료되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생부모한테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따라서 자, 여기 보시면 입양 전 가족들과의 관계가 모두 종료된다. 그죠? 그래서 뭐 그 전에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두 종료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에 당연히 친생부모 없으면 모르겠는데 있으면은 당연히 입양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나랑 관계 끊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양친이 되려는 자는 자 3년 이상의 혼인이 계속 중이어야 된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좀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들이 최소한 3년 이상은 같이 혼인 중에 있어야 되고, 다만 아까 그 앞에서 본 케이스, 그러니까 요 경우 있죠. 원래 이 박씨 엄마는 얘의 친생부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생부모 한쪽이 다른 사람과의 재혼을 통해서 이 얘를 친양자로 입양을 한다 할 때는
두 사람이 1년 이상만 혼인이 계속돼 있으면 됩니다. 되죠?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가정법원에서 친양자 입양 재판을 통해 청구가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친양자가 입양이 된 이후에는 친생부모와의 모든 관계, 친족 관계뿐만 아니라 상속 관계에 종료가 되고요. 면접 교섭권까지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 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양보무상은 법률상의 혼인중개자로 본다 했죠. 따라서 친생자 관계가 형성되고 혼인중개자로 봅니다. 그리고 성가분도 양보물에 따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요거 하고 요거 차이점, 요거 차이점, 그죠? 그래서 양부모의 성가분을 따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친권과 친권의 행사인데요. 이제 친권은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근데 친권은 자녀가 그냥 자녀가 아니고 반드시 뭐일 때? 미성년자일 때. 미성년자 자녀에 대해서 받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와 없는데요. 내용으로 보시면은 일단 자녀에 대해서 보호하고 양육해야 되는, 보호할 수 있는 권리, 양육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가 있어요. 의무도 당연히 의무가 더 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해서 거소지정권.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래서 부모가 지정한 곳에 자녀가 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징계권. 물론 뭐 과도한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 뭐 벌을 좀 준다든지 뭐 외출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거 일반 상식선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자녀가 만약에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은 그 자녀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의 행사는요, 이제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원칙인데, 이제 중요한 건 다른 한쪽이 이제 친권을 행사하기 불가능한 상황, 또는 법원에 의해서 친권이 취소당하거나 상실되는, 그러니까 친권이 상실되는 결정이 났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쪽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육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부모가 협의해서 누가 친권을 가질 것인지를 친권 행사자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이제 이거는 협의하에서 일단 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은 가정법원에서 누가 행사할지에 대해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양육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자녀가 뭐 아역 탤런트인데 돈을 벌였는데 아버지가 그걸로 뭐 도박을 해가지고 탕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해서 친권이 상실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상실되지는 않고 재산에 대해서는 이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친권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닙니다. 친자 관계는 부모의 자식 간의 관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형성평가는 우리가 한번 풀어보시고 학교 와서 여러분들 풀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었네요. 수고했습니다.